안녕하세요. 맞춤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은 감염질환 환자의 맞춤 관리라는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술 부위 감염 예방 같은 기본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혔던 경험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환자의 안전과 예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So our goal today is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that you can apply directly in the OR. 바로 내일 수술방에서 선생님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셨던 모든 맞춤과 의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모든 감염 관리의 시작점이죠.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혈액맥의 감염과 폐혈증에 대해 깊이 파고들 거고요. This logical progression will build our foundation for what's to come. 그 다음엔 위장관, 피부, 호흡기처럼 특정 부위별 감염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또 장기 이식이나 HIV 환자처럼 면역이 저하된 특수 환자군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었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복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이게 뭐 좀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 맞춤과 의사의 매일매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Because in reality, it determines whether the prophylactic antibiotics we give will actually work. 우리가 수술 전에 아무리 정확한 타이밍에 항생제를 줘도 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라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이제 수술 부위 감염, 우리가 흔히 SSI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수술 상처에 염증이 좀 생겼네 하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SSI가 발생하면 환자가 ICU에 갈 확률이 무려 60%나 높아지고요. 사망 위험은 2배로 껑충 뜁니다. This isn't just a statistic. It's a life or death outcome that we can influence.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황색 포도알견, 특히 MRSA 같은 녀석들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취과 의사가 SSI 예방에 가장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는 SSI의 위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마취과 의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첫 번째 카테고리, 환자 관련 요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령, ASA 스코어 2점 이상, 당뇨, 흡연, 비만, 전부 우리가 마취전 평가에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항목들이죠. We have to see these not just as comorbidities, but as direct risk factors for infection. 마취전 면담에서 이런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수술 전에 혈당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거나 금연을 독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SSI 예방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SSI는 감염이 얼마나 깊이 침투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부와 피하 조직에 국한된 표재성 감염, 근막과 근육층까지 들어간 심부 감염, 그리고 가장 심각한 복강이나 흉관 같은 기관, 공간 감염까지 있죠. Why does this classification matter to us?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요, 환자의 예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 공간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재수술이나 폐혈증으로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마취과 의사는 수술을 환자를 볼 때 이 가능성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표는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행동 강력,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SI 예방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타이밍입니다. 피부 절개의 1시간 전, 반코마이신 같은 경우는 2시간 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예방 효과는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시간 이상 길어지는 수술에서 항생제 재투여를 깜빡하는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It's not just about giving the antibiotic, it's about maintaining therapeutic levels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risk. 이 간단해 보이는 원칙 하나하나가 환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무대를 수술 부위에서 환자의 혈관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혈액맥의 감염과 폐혈증,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영역인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심정맥관을 잡고 동맥관을 넣고 환자의 혈압을 유지하잖아요. Therefore, our actions or inactions are directly linked to patient survival. 예방의 첫 단계부터 소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전문성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잡는 중심정맥관이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혈류 감염, 즉 BSI는 사망률이 최대 25%에 달하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답이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When we place a central line, full sterile technique is non-negotiable.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멸균 가운, 장갑, 마스크, 모자, 그리고 환자 전신을 덮는 넓은 방포까지. 이 중 하나라도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클로르헥시딘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가능하면 대퇴 부위는 피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관은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은 단순히 감염이 좀 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 몸의 장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Sepsis is a deadly cascade, from sepsis to severe sepsis, and then to septic shock, with mortality skyrocketing at each step. 사망률이 단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죠. 우리는 바로 이 폭포수 중간에 있는 환자를 수술실 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혈증 환자의 응급수실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마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취 유도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환자가 견딜 수 있도록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목표들은 그냥 참고용 숫자가 아니라 환자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생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평균 동맥압 65 이상, 중심적 맥압 8에서 12, 시간당 소변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5cc 이상. This is the essence of early goal-directed therapy. We're fighting to restore oxygen delivery before it's too late. 이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시작하는 마취는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C. 디피실리 감염처럼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경우, 또 괴사성 근막염처럼 순식간에 환자를 쇼크 상태로 몰고 가는 경우에 우리 마취과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These cases represent some of the greatest challenges in our field.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마취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C. 디피실, 줄여서 CDI라고 부르는 감염입니다. 이 균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포자, 스포 형태로 변신해서 생존한다는 겁니다. 이 포자는 알코올 소독제에도 끄떡없는 말 그대로 철갑 갑옷을 입고 있어요. It's like trying to kill a seed with hand sanitizer. It just doesn't work.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수술은 가능한 한 하루의 마지막 순서로 잡아서 수술이 끝난 뒤 방 전체를 소독할 시간을 버려야 하고요. 수술 후에는 반드시 알코올 젤이 아니라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서 물리적으로 포자를 씻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 마약성 진통제가 장 운동을 멈춰서 독성 거대 결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살을 파먹는 감염, 괴사성 근막염입니다. 이 진단명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냥 사이렌이 울려야 합니다. 전쟁 시작이다. 이 환자는 이미 중증 폐혈증, 폐혈성 쇼크 상태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첫째, 혈관이 터진 것처럼 수액과 혈액을 쏟아부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 둘째, 외과 의사가 감염된 조직을 모두 잘라내는 동안 환자가 살아있게 버텨주는 것. There is no time to waste. Surgical debridement cannot be delayed for any reason. 수술을 늦출 예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폐혈성 쇼크 환자에게 에터미데이트를 쓰는 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상풍 환자의 마취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수술보다 항독소 투여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을 위해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must neutralize the toxin before we disturb the wound. 마취 중에는 환자의 자율신경계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극심하게 요동칠 겁니다.
혈압이 200 이상 치솟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 니카르디핀 같은 혈관 확장제와 에스모롤 같은 베타 차단제는 아예 약물 라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작은 소리나 빛 같은 자극 하나가 전신 경련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주 무대인 기도와 관련된 호흡기 감염,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특수 환자군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폐렴 환자의 산소화 문제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비해야 하죠. We'll also tackle the complexities of transplant and HIV patients. 이 환자분들은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평소에 복용하는 수많은 약물과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폐렴 환자를 마취할 때면 항상 고민되죠. 이 환자 수술 끝나고 바로 발관할 수 있을까? 혹시 ICU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폐렴 중증도 지수, PSI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 질환, 활력 징후, 그리고 혈액 검사 소견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죠. This scoring system helps us predict the post-operative course. 만약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우리는 수술 전부터 미리 ICU 병상을 확보하고 수술 후에 인공호흡기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BAP, 즉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환자의 항생제 선택은 스나이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융단 폭격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MDR, 즉 다제 내성균의 위험이 낮은 환자라면 특정 균만 노리는 단일 항생제, 즉 스나이퍼처럼 정밀 타격하는 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했거나 폐혈성 쇼크 상태인 고위험군 환자라면 어설픈 저격은 금물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융단 폭격을 해야죠. This triple therapy is our shock and awe strategy, hitting Pseudomonas from two different angles while also covering for MRSA.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식 환자를 마취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질문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식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환자가 어떤 종류의 감염에 취약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식 후 첫 한 달은 수술 자체와 관련된 감염이나 공여자로부터 온 감염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면역 억제제 사용이 가장 강력한 시기라서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CMV 같은 기회감염균이 활개를 치죠. After 6 months, the patient's risk profile starts to resemble that of the general community. 이식 후 경과 시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HIV 환자 마취의 핵심은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이 표에 나와 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 즉 PI 계열 약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우리 간에 있는 약물 대사 공장인 사이토크롬 P450 시스템의 작동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평소 쓰던 대로 미다졸람이나 펜타닐을 투여하면 약이 대사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This can turn a routine sedation into a prolonged ICU stay with respiratory failure. 평범한 수면 마취가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는 장기 ICU 입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취 전 반드시 환자의 복용약물 리스트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렛미펜타닐처럼 작용시간이 아주 짧은 약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환자의 마취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집약체, 그야말로 종합선물 세트 같았습니다. 감염 예방, 폐혈증 관리, 급성 호흡 부전까지 모든 걸 총동원해야만 했죠. This pandemic fundamentally reshaped our understanding of risk, safety, and our role in a public health crisis. 그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의료진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환자는 폐혈증과 거의 똑같은 상태에 빠져서 수술 사망률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당시의 제일 원칙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규 수술은 무조건 연기했죠. But for emergencies, we had to proceed. 하지만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우리 동료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을까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는 이미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둘째, 증상. 다른 건 몰라도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Lastly, and most objectively, the lab result tells the story. 혈액 검사에서 림프구 수치가 뚝 떨어지고 D-다이머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면 이건 우리 몸 안에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취 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환자의 예후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세 남성, 폐혈증 쇼크 상태, 그리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코로나19. 선생님이 이 환자의 응급수술 마취를 맡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This case is a masterclass in crisis management. 이 한 건의 사례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된 프로토콜과 완벽한 팀워크가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해냈는지 그 숨가뻤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환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66세 남성,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바이탈을 보면 체온 38도, 맥박 140회, 호흡수 분당 25회, 그리고 산소 공급 없이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3만 1000까지 치솟았고 젖산 수치가 5.9. 이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폐혈성 쇼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양쪽 폐에 광범위한 침면이 보여서 코로나19 폐렴이 강력히 의심됐고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등에 있는 거대한 옹종으로 인한 폐혈증이었고 감염원 조절을 위한 응급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의 긴장감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비닐 커버에 완전히 덮여서 이송되고 우리 의료진은 마치 우주복 같은 PAPR을 착용하고 있죠. It felt like something out of a science fiction movie, but this was our reality. 이 모든 철저한 조치는 단 하나의 목표, 즉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갑옷이자 방패였습니다. 이런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계획이 바로 그 각본이었습니다. 수술 시작 전 외과, 마취과, 간호팀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역할과 이동 동선을 맞추는 것부터 기도삽과는 가장 경험 많은 시니어 스텝이 비디오 후두경을 이용해서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내는 것까지. Every step was meticulously planned to minimize risk. 특히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삽관 전에 마스크 환기를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은 환자의 안전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치밀한 계획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염관리라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통과했죠. 이 값진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Our role is not just to anesthetize, but to be the ultimate guardians of patient safety in the perioperative period.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재우고 깨우는 것을 넘어 수술 전후 기간 동안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종 수호자라는 것을요. 이제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마지막 팬데믹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새로운 병원체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수술 프로토콜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더 진화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